임진왜란의 참전국인 조선, 명, 일본은 사파나 그림으로 당시의 전황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겼다. 특히 일본은 17세기 이후 출간된 임진왜란 관련 문헌에 많은 사파를 수록했다. 이들 사파는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그려졌기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당시의 일본인들이 조선과의 전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전쟁 당시의 일본군을 상대로 활약한 조선의 충신과 맹장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문헌에 보이는 조선의 충신과 맹장들은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조선의 맹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여물 장군은 1577년에 알성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로 지략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삼도 도순변사로 임명된 신립 장군은 당시 당쟁 때문에 의금부에 투옥되어 있던 김여물을 자신의 종사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했고, 김여물 장군은 신립 장군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건 전투에 출전하게 된다. 충주로 내려간 신립 장군은 충주 달천을 배후에 두고 배수진을 친다. 김여물 장군은 세제의 높은 언덕에 매복하고 있다가 왜군을 기습하자고 제안했지만 신립 장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김여물이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힐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김여물은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하였다. 신립은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 신립 장군은 적은 보병 중심이고 우리는 기병이 주력이니 넓은 들판에서 기마병으로 짓밟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왜군은 조선군이 기병 위주의 전술을 구사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기병의 기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목체까지 준비한 왜군은 기병을 제압할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시대에 조총을 3단으로 발사하는 전투기법을 완성한 것은 오다 노부나가였다.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부대는 강력한 기마병을 보유한 다케다 가문의 기마부대를 나가시노 전투에서 전멸시켰다. 오다 노부나가는 사수를 사멸로 배치하여 사격과 장전을 교대로 함으로써 돌격해오는 기마대를 완벽하게 무찌를 수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 전술은 전국시대 일본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임진왜란 초기에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게다가 당시의 왜군은 보병 위주로 편성되기는 하였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전국시대를 거치며 무수한 실전 경험을 쌓은 숙련된 전투 집단이었다. 여물은 틀림없이 패할 것을 알고 이에 종을 보내어 아들 김유에게 편지를 붙이기를 삼도의 군사를 징집하였으나 한 사람도 이르는 사람이 없다. 남아가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수치를 싣지 못하고 장부의 큰 뜻은 제가 될 것이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할 뿐이다. 승리는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전투 준비를 철저히 한 왜군의 것이었다. 조선군은 여러 차례 기병 돌격을 시도했으나 조총부대를 돌파하지 못했다. 기병의 공격이 실패한 이후 조선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완전히 포위되어 일본군에게 전멸당했다. 우리나라 군대는 흩어져 도망하므로 신립은 말을 돌이켜 김여물을 불러 이르기를 그대는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라고 하자 김여물이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어찌 목숨을 아낄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탕금대로 달려가 신립과 더불어 왜적 수십 명을 죽인 다음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이처럼 김여물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탕금대에서 투신해 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본 측 문헌인 회본태합기에는 탕금대에서 투신하지 않고 홀로 적진을 향해 돌진해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군중에서
키가 7척이나 되고 얼굴에 수염을 좌우로 갈라기르고 양눈이 큰 조선 장군이 전신에 피를 흘리면서 손에는 큰 도끼를 들고 검고 굳센 황토색 말에 백담을 두르고 나타나 내가 김여물이다 하고 크게 소리치며 고니시 유키나가 군의 중앙으로 단마로 달려와 가까이 있는 갑옷 무병 8, 9명을 베고는 말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싸웠다. 김여물 장군의 용맹한 돌격에 왜군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수많은 왜군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김여물 장군은 장렬하게 전사한다. 죽음의 방식에 대한 조선 측의 기록과 일본 측의 기록이 다르지만 김여물 장군이 장렬하게 순국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은 지휘관인 신립 장군보다 김여물 장군의 순국을 더 주목했다. 김여물 장군의 장렬한 죽음에 더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여물은 호엽하여 구속을 받지 않는 성품으로 용맹이 전륜하였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여 장수의 재력이 있다고 자부하였으며 충효의 대절이 있었다. 조여에서 모두들 대장의 제목이 된다고 추천하였지만 결국 법망에 걸려 옥에 있다가 풀려나 종군한 뒤에도 그의 재능과 뜻을 펴보지 못한 채 죽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추도하며 애석하게 여겼다. 신각 장군은 임진왜란 초기에 최초로 승리를 거둔 조선의 장군이었지만 억울하게 처형당한 분이다. 왜란이 터지자 신각 장군은 부원수 자격으로 도원수 김명원과 함께 한강 방어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계속된 패전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방어에 실패하고 만다. 한강 방어가 실패하자 신각은 최대한 병력을 수습해 양주로 후퇴했다. 그리고 해유령 근처에서 왜군을 공격하여 70명을 참아는 조선군 최초의 육전 승리 기록을 세운다. 회본 조선군기에는 왜군을 압도하는 신각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조정에는 부원수 신각이 전장에서 도망쳤다는 잘못된 보고가 전해졌고 계속된 패전에 분노한 선조는 신각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얼마 후 해유령 전투의 승전보가 올라오자 선조는 부랴부랴 신각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신각은 처형된 뒤였다. 신각이 비록 무인이기는 하나 나라에 몸바쳐 일을 처리하면서 청렴하고 부지런하였는데 죄 없이 죽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다. 원호 장군은 경기도 동부 지역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강원도에서 전사한 장군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강원도 조방장으로 임명된 원호 장군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동쪽 방면을 수비하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와 만나 여주 신륵사 근처에서 남한강을 건너 북상하려는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후에 남한강 지류인 성강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구미포에서 왜군을 기습하여 섬멸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순찰사 유영길이 공문으로 그를 불러 강원도를 수비할 것을 명하자 어쩔 수 없이 강원도로 발길을 돌렸다. 이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남한강을 건너 동대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조방장 원호가 여강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여 섬멸시켰다. 원호는 강원도 조방장으로 여강의 벽사에 주둔하여 나루를 건너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그런데 강원 감사 유영길이 급히 원호를 불러 본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원호가 떠나자 적이 비로소 강을 건너 북상하였다. 유영길의 공문에는 춘천의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되어 있었다. 명령을 받은 원호는 군대를 이끌고 춘천으로 가다가 김화에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왜군 제4번대와 마주쳤다. 그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고 신립처럼 낭떠러지에 몸을 던져 순국하였다. 원호는 군사를 이끌고 김화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적의 대군을 만나서 곧 군사를 거두어 산으로 올라갔다. 종일토록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으나 화살은 다 떨어지고 적군은 바짝 다가왔으므로 드디어 천길 절벽에 몸을 던져 죽었다. 적군은 그의 머리를 고울문에 달고 조선 군사와 백성이 모두 이미 귀순하였는데 원호만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항거하였다라고 하였다. 한극함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있었다.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함경도로 막힘없이 전진해오자 한극함은 육진의 기병을 이끌고 해정창에서 막아섰다. 함경도의 정예기병들은 여진족들과의 싸움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용맹했으며 돌격전과 기마전에 능숙했다. 함경도 정예기병들은 가토 기요마사 부대의 조총부대를 돌파하고 전열을 무너뜨려 1차전에서는 승리하였다. 왜군은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해정창의 창고 건물 안으로 도망쳤다. 한극함은 여세를 몰아 창고를 포위하고 일거의 적을 몰살시키려고 하였다. 창고로 도망쳐온 왜군은 황급히 쌀가마니를 쌓아 방패막이로 삼고 그 사이로 조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빗발치자 한극함의 부대는 일단 산속으로 철수한 다음 날이 밝으면 다시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토 기요마사는 새벽 안개를 틈타 몰래 조선군을 포위했고 조총을 일제히 발사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피하식별이 어려웠던 조선의 기마대는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 전투가 바로 해정창 전투이다. 한극함은 전장을 탈출했다가 왜군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이 전투 후 왜군은 회령을 손쉽게 점령했고 국경인 등의 배신자에 의하여 임해군과 순하군이 결박되어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에 넘겨졌다. 한극함은 후에 탈출하여 돌아왔지만 두 왕자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명목으로 처형당했다. 그런데 에도 시대의 문헌에는 한극함이 절도사라는 발음을 일본식으로 부른 세루토스라는 이름의 용맹한 거인 장군으로 등장한다. 이들 기록에는 한극함이 기병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왜군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인 용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원백 장군은 노원평 일대에서 기습작전으로 왜군을 대거 소탕해 한양수복에 큰 역할을 한 장군이다. 그가 노원평에서 거둔 전투는 행주산성보다 더 큰 대승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노원평 전투는 현재의 노원구와 중랑천 일대에서 펼쳐졌다. 행주대첩에서 패한 왜군 5만은 한양에 집결했는데 식량과 보급품을 구하기 위해 양주 지역으로 대규모 수송작전을 벌였다. 이런 첩보를 입수한 고원백 장군은 관군 2,000명과 의병과 승병 3,000명을 매복시켜 수많은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노원평 전투의 승리는 왜군을 한양에서 물러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고원백은 교동의 향리였다. 국말을 잘 다루었는데 적을 만나면 몸을 돌보지 않고 분격하였다. 또 적의 형세를 잘 염탐하여 혹 야간 습격도 하고 혹은 숲속에서 매복하다 기습하였는데 자신이 사절들보다 앞서서 싸웠으며 그가 쏜 화살에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전후하여 적의 머리를 벤 것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으므로 적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조종도 장군은 함양의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함안 출신 의병장이다. 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초유사 학봉 김성희를 도와 의병을 일으키고 군사를 모아 왜적에 항거하였다. 1596년에 함양군수로 임명되었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그는 안희현감 곽종과 같이 황석산성을 지키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 황석산성을 수리하였다. 그러다가 조종도는 병으로 인하여 군수직을 내놓고 교체되었다. 성민들이 모두 성이 위태로우니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라고 권유했지만 조종도는 성을 떠나지 않고 처자식과 함께 성에 들어가 고립된 황석산성을 지켰다. 결국 곽종과 함께 순절하였다. 벗에게 죽음을 허락하였으므로 배신할 수 없다. 하물며 국가를 위하여 성을 지키자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적병이 이미 움직였는데 새로 임명된 군수는 도착하지 않았다. 죽을 곳을 얻어 죽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한스러워하겠는가.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에서 조종도 장군은 비장하게 묘사된다. 성이 점령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마지막 일전을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은 조종도 장군의 죽음에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무사도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무대뽀는 일본어 무철포에서 유래됐다. 무대뽀란 말은 조총도 없이 전투에 나간다는 뜻으로 일의 앞뒤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덤비는 무모한 사람을 말한다. 조선이 임진왜란 초기에 패배를 당한 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일본의 전력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정보력이 열세인 전장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은 전쟁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임진왜란 초기의 조선이 가장 취약한 것은 정보력이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패배로 반영되었다.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와 현실성 없는 작전 계획, 그리고 적에 대한 무지와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